민주당이 8월 25일 전당대회에 맞춰서 당대표 경선 본선 라운드를 시작을 했는데요. 컷오프를 통과한 3명의 후보가 아주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례로 인터뷰를 갖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송영길 후보를 만나봤고요. 오늘은 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경제 당대표를 자처하면서 선거전에 뛰어드신 분입니다. 김진표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진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후보님의 캐릭터는 이제 경제로 삼으신 건 아무래도 경제부총리 출신이시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국정기획 자문위원장도 맡으셨고 바로 이런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예. 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당에 가장 요구하는 게 뭘까? 그거는 여당이니까 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무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하면 좀 살려내는 그런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1년 9개월 뒤에 총선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경제를 제대로 살려내야만 네. 우리가 총선에 이길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 당의 경제 전문가가 몇 분 되지도 않고 네. 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설계한 책임이 있고 어차피 그 책임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정치적 운명을 같이 가야 되니까 뒷짐지고 앉아서 구경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던져서 당대표 도전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좀 질문을 좀 하나만 드려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좀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공격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독창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네. IMF나 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관이나 전문기관들이 네. 한국 경제가 지난 24년째 계속 내리막 성장을 하고 있는 근본 원인이 재벌 중심의 성장 정책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그거로 인한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그렇죠. 예.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포용적 성장과 맥을 같이 하는 네. 그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취하게 된 거죠. 네. 이 정책이 시행 초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5천만 명을 동시에 함께 시행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 성과는 한 2년, 3년 걸려야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아예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보완 대책까지 함께 해가지고 했더라면 더 좋았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왜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바로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일을 하셨어야 됐고 그렇죠. 경제 내각은 한 4개월 뒤에서나 청문을 거쳐서 진행이 갖추어졌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좀 증폭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당이 나서서 지난번 당정협의를 통해서 EITC라든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상가 임대차 권리를 보장하는 걸 강화한다든가 또 불공정 가맹 사업에 대한 개선과 같은 강력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많이 부작용이 완화가 되고 수습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우리 경제를 살려내려면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소득주도 성장 외에 그건 수요면이고 공급면에 혁신성장 정책이 있고 이것을 앞당겨야 하는데 혁신성장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내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을 개혁해야 됩니다. 융자 중심의 안정추구형 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위험부담을 가지면서도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이런 금융권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정책이 지금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후보님께서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1% 정도까지는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견해를 피력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뒤에 이제 당 정책위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가졌고 이때 이제 당에서 제로페이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제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카드 수수료인데 카드 수수료를 그러니까 낮추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서 제로페이로 간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던데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카드 수수료 문제는 근본적으로
카드 회사들이 그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화해서 해결될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고객들의 신용에 대한 기본 축적, 데이터 축적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네. 그것을 엉뚱하게 가맹점별로 차등화해서 수수료를 받는 잘못된 그 관행을 오래 해왔죠. 네. 그것도 똑같은 카드를 쓰는 사람이 구멍가게에 가서 쓰면은 4.5%까지 옛날에 받았고, 백화점 가서 쓰면은 0.3%밖에 안 받고, 예. 이런 잘못된 운영을 했던 것을 그동안 우리 당이 주장을 해서 많이 낮춰왔고 차이를 좁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소위 그 수수료가 전혀 필요 없는 그 삼성페이와 같은 새로운 지급 수단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네.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또 많은 나라들이 아예 카드와 관계없이 물부분을 사고 파는 대가를 네. 이 수수료 필요 없는 삼성페이로 가니까 근본적인 해결로 카드가 가지고 있는 수수료의 이런 문제를 안 일으키는 그런 페이를 우리 지방정부에서 자치단체 장들이 이번 선거를 하면서 많이 공약을 했습니다. 네네, 저는 그것은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 이슈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후보님의 한 말씀 때문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그 탈당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하셨고 수많은 언론 보도가 나왔고 정치인들의 코멘트도 잇따랐는데요. 같은 당의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은 또 어떤 분석을 하고 있냐면 후보님의 이런 발언이 친문 성향의 권리 당원들의 표를 의식해서 전략적으로 던진 발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선거전을 뛰는 동안에 하루에도 수십 통씩 SNS를 통해서 네. 왜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한 분도 이재명 문제에 관해서는 입을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느냐 하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당대표 후보로서 말을 하라고. 그런데 입장을 밝혀라. 입장을 밝히라고 기자분들이 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그 말씀을 또 하니까 제가 하고 참 안타깝지만 고민스럽고 안타깝지만 이제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는 우리 후보니까 다른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된 다른 분들은 금방 정리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했죠. 그러나 취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계속 불거질 뿐더러 다른 또 문제가 자꾸 제기되니까 그것이 우리 당의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 문제와 함께 그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의 선당 후사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다. 우리 당에서도 당직자들이 조사해보니까 억울하다. 그렇지만 당에 누가 돼서는 안 되니까 일단 탈당하겠다 하고 탈당을 하고 나중에 법률적으로 다 클리어한 다음에 다시 복당해서 지금 우리 당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면서 박수받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비난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더 분명하게 해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든가 아니고 좀 문제가 있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그러면 서영교 의원의 그런 방법도 선당후사의 자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그 결단이 필요한 때다. 그런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다른 후보 두 분,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전당대회와 별개 아니냐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사법처리 결과를 보고 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두 후보 이런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 사법적 최종 판단을 거치는 데는 4, 5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입을 당의 상처,
당에 신뢰해주는 영향 이런 문제들을 계속 안고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이 당의 신뢰도나 지지도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그렇게 좀 믿고 계시는 거고요, 후보님께서. 네,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서영교 의원의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일관되게 사실 무근임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진실은 모릅니다. 사법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자진해서 탈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렇게 기대하세요? 그건 뭐 이재명 지사가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결백하고 문제가 없다면 좀 더 분명하게 해명하고 또 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고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오고 하니까 이것이 당의 신뢰에 영향을 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해명을 해주면 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은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후보님께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문이 6661님을 비롯한 여러 애청자께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후보님께서 입장을 내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라고 하는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종교인 과세는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작년 4월 21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종교계의 그 공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네 분의 후보 진영에서 모두 박근혜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전혀 준비를 안 했으니까 한 1년 정도는 유예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을 했었고 그 자리에서 제1당의 책임자가 저였으니까 저와 함께 법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법안을 8월 달에 이제 제출한 것이죠. 그랬다가 8월 10일 날 제출했다가 워낙 여론에서 나빠서 딱 열흘 만에 안 되겠다. 이건 차라리 2018 정상과세를 2018년 금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옳겠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 해가지고 그 뒤에는 제가 그 철회하는 데 앞장서서 철회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무 걱정 없이 이거는 정상과세 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설득해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과세되고 있습니다. 끝난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마디로 제가 총대를 메고 헐레다가 총알을 맞은 격인데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과 함께했고요.